기대 인플레이션을 분해해서 보면 이 형성되는 요인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에너지 가격, 특히 네. 유가에서도 가솔린 가격이거든요. 이게 사실 2월 달에서 4월 초까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이게 계속 작용을 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 대부분 에너지 가격에 연동을 할 거다라고 좀 보면은 보통 이것이 이제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되나? 아직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 거죠. 저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거는 다시금 또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지금은 소비자 기대 심리를 제가 조금 더 유심하게 보는 거고, 그것이 지금 영향력이 조금 더 클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제가 단기적인 자료를 쓴 거죠. 그렇군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재균 연구위원 나와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사이 보고서를 또 부지런히 내셨는데 일단 단기적인 채권 전략 그리고 하반기 채권 시장 전망 보고서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좀 볼까요? 최근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4월까지 금리가 좀 올라가다가 이제 4월 말부터 고점을 잡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는 금리가 여기에서 크게 내려갈 것 같진 않다. 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또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아마 밴드 네. 금리의 상하단을 잡고 그 안에서 또 움직이는 변동성 흐름을 단기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기 보고서에 보면 제목 자체가 잔존하는 대내외 경계입니다. 지금 아주 최근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 시장의 가장 큰 건 CPI 경계감이다라고 보자면 CPI를 말씀하시는 거 이 보고서에서는 소비를 좀 더 강조해주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 CPI하고 이제 소매 판매가 네.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네. CPI가 나오고 이제 미국 소매 판매도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CPI는 앞에서도 이제 네네. 우리 방송에서도 봤지만 올라갈 거라고 많이 보는 거예요. 0.3, 0.4 이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고 아마 그 정도 예상치에 부합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물가가 여기에서 급락하는 이 흐름은 아닐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반응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지표를 보게 되겠죠. 네.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 이거는 사실 근데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계속 확인되는 지표인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좀 선행하는 소비자 심리가 미시건대 거기에서 보면 이제 5월달 이제 떨어지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아마 소매 판매도 4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소비자 심리가 서서히 하강하는 이 모습들은 이제 점차 미국의 소비가 조금은 더 이제 낮아지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 그렇게 보면은 채권 시장의 나쁜 재료는 아닐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소비가 좀 더 둔화하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이건 채권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거다라는 그쵸. 말씀이십니까? 네,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보통 이 소비자 심리는 서베이 지표인데 네. 실제 이제 지표인 소매 판매 소비 이 지표하고 보면은 한 3개월, 그러니까 한 개 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기대가 먼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분기에 이제 실제 소비가 좀 내려가는 이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기대 심리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제 소비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 대부분 비슷했어요. 미국은 진짜 한 개 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었고 한국도 약간 좀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깨지게 되죠. 왜냐면은 그때는 경제 봉쇄 때문에 심리가 급락을 하고 소비가 급락을 했지만 반대로 이제 튀어 오르는 거 그리고 내려오지 않는 모습들이 소비자 기대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이 조금 그래서 동행성이 그러니까 그 한 개 분기 정도의 시차가 좀 깨지는 모습이었는데 지난해 후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다시 이게 조금 작동하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됩니다. 소비자 기대가 먼저 올라갔고 소비 지표가 다시 올라가는 네. 모습들을 봤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기대 지표가 4월달, 5월달 이제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4월 소매 판매는 나쁘지 않더라도 예상치를 약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대 심리가 2개월, 3개월 가까이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면은 5월달, 6월달
그렇게 되면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그 소비 지표는 다소 조금 내려올 수 있겠네라고 좀 보면은 아마 채권 시장에서는 점차 미국 경제 70%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소비가. 조금은 네. 둔화되는 이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가 약간 4월 달에 이제 시장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축소를 시킬 때 야, 이거 인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2에서 3% 정도? 그것은 이제 절대 아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상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재확인을 할 거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표로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서는 적어도 인상은 없겠구나를 재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실제 이제 소비 지표가 더 하강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은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재점화가 될 수 있겠죠. 네.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이제 미시건대, 간밤에는 뉴욕 연은이 나왔습니다만 미시건대부터 짚어보면 소비자 지수는 낮게 나오고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시금 그럼 나오나 뭐 이런 지표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는 이 기대 인플레다 보니까 이게 선행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인플레는 잡히지 않는 건가라는 또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분해해서 보면 이 형성되는 요인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농축수산물 아니면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에너지 가격, 유가. 네, 특히 네. 유가에서도 가솔린 가격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2월 달에서 4월 초까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보통 휘발유가 올라갔고 그리고 고급유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작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4월 후반 때부터 이제 꺾여서 지금 이제 2주 연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 1년에서 3년 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에너지 가격에 연동을 할 거다라고 좀 보면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올라간 영향이 좀 있을 거고 보통 이것이 이제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되나? 아직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 거죠. 저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거는 다시금 또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에너지 가격도 좀 있고 그다음에 기존 물가의 인식에서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한국은 사실 물가 인식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거의 동일해요. 근데 미국은 약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기존의 물가 인식 이게 높아져 있으면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컨센서스가 그래서 중요하고 이번에 CPI도 예상치 부합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아마 다음 달 거는 다소 이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지금은 소비자 기대 심리를 제가 조금 더 유심하게 보는 거고 그것이 지금 영향력이 조금 더 클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제가 단기적인 자료를 쓴 거죠. 그렇군요. 1년 기대 인플레는 유가에 좀 더 예민하게. 아마 네,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럴 가능성이 더 그렇게 연동하는 흐름들이 좀 더 많이 보이죠. 그런 흐름을 좀 또 염두에 두고 봐야 네, 되겠군요. 한국은 그래서 농축수산물, 뭐 공공요금 이런 것도 물론 우리나라도 유가의 영향을 좀 받지만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소비 쪽, 이 소비 심리가 향후에는 조금 더 지금부터는 네, 더 그게 더 중요하다. 내려온 게 사실 조금 더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측면에서 이 투자할 때 뭐 하락 베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저가 매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떤 게 좀 더 유효한 국면인가 이게 이제 네.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대내외 경계가 있다라는 거는 네. 미국의 경제 지표들 CPI, 뭐 소매 판매 이게 또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 금리 상방 쪽에 변동성을 줄 거고 조금 더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5월 금통위가 있고 총재님이 계속 하반기 통화정책 경로는 5월 수정경제 전망을 하면서 다시 지금 재점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고 3년 금리가 3.4 이하로 내려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건- 3.45 정도 될 건데 국고 3년이 다시 기준금리 아래로 좀 내려왔어요. 아. 기준금리를 다시 상회하다가 네. 지금 좀 내려왔지만 보통 1월에서 3월 달에는 보면은 3.4 언더도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레벨이 좀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5월 금토일까지의 경계가 계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리 그래서 저는 공격적인 금리 하락의 베팅이
다소 조금 어려운 환경은 5월 금통위에서 5월 금통위 끝나면 또 6월 FOMC로 시선이 이동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 동안에 미국의 월말 월초 경제 지표들을 또 볼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한 달 이내 시각에서 금리가 공격적으로 하락하는 쪽에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보면 국채 30년물을 우리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에서 보면 국고 30년 금리가 3.4를 오버했었던 이 지금의 이 레벨은 나쁜 수준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또 보면은 우리가 하반기 지나고 내년도 1년 정도의 시각을 놓고 봤을 때 3.4%대의 국고 30년 금리를 맞이할 수 있을까? 아, 거기에서 이제 저가 매수 대응이 그래서 유효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금통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창용 총재가 좀 원점 재검토, 뭐 네. 4월보다는 5월에는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면서 다시 원점부터 맞습니다.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많이 또 해석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2월 금통위 그리고 4월 금통위 때 계속 그 한국판 점도표가 이제 향후 3개월 내에 뭐 기준금리 예상을 금통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25 가능성 열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비시한 한은 아니야? 우리가 기대를 가졌었던 거죠. 근데 한은도 내심 이제 금리는 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1Q GDP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환율도 많이 올라갔고 유가도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인하를 생각했었던 방향성을 일단 원점으로 돌려서 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추가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은 우리 인하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대체적으로 인하 쪽으로 하반기 때 생각을 하는 뉘앙스에서 일단은 돌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5월 달에 정말 이제 원점에서 보면 우리 연내 동결로 가느냐 아니면은 내심 생각했었던 하반기 인하를 유지를 해주느냐인데 네. 저는 하반기 인하에 대한 경로를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환율이 올라갔었던 게 이제 어쨌든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고 물론 변동성은 환율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가도 배럴당 지금 90달러 뭐 100달러 가는 경우의 수는 조금 낮아진 이 모습들이기 때문에 환율하고 유가를 고려한 물가의 하반기 경로는 저는 2.3%로 제시한 기존의 2월달의 수정경제 전망치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신 인하로 생각하는 한은의 입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네. 좀 볼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하반기 채권 시장 전망 보고서 내신 뭐 요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 국가가 좀 금리의 방향성을 네. 이제 각기 가져간다. 네. 뭐 이런 움직임, 시도를 지금 이제 출발선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그리고 6월에는 이제 유럽도 네. ECB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어떻고 그리고 하반기 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떤지 뭘 봐야 되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제가 하반기에 시장에서 궁금한 거를 네 가지를 네. 이제 선정을 했는데 질문 주신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차별적인 통화 정책이 가능하냐? 사실 이거는 모든 국내외 투자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다 질문을 받지만 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성은 이렇게 포장을 한 거고 사실 러프하게 이제 그냥 실질적인 질문은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인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죠. 네네네. 저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한은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앞에서 말씀하신 스위스, 스웨덴 그리고 ECB 이런 데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연준에 대한 경계심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들보다 더 그렇게 빨리 앞서서 뭐 스위스하고 스웨덴은 먼저 이제 인하를 하는 거고 ECB도 이제 하게 되면은 최소 3에서 뭐 6개월 정도를 앞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을 거냐? 그거보다는 좀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페드보다 앞설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논리일 것 같다. 그 페드보다 그러면 앞선다는 게 네. 사실 뭐 한 달 앞서고 뭐 며칠 앞서고 이게 왜냐면 날짜가 있기 네.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 건지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쵸. 내린다면 내리는 네. 이유, 뭐 올린다면 올리는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심플하게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은 성장세가 여전히 견고해요. 그리고 네. 조금 내려온다고 한들 얘네들이 경기 둔화를 우려할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1Q GDP가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성장이 좋은 거 아니에요? 수출도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수
소비하고 건설 투자의 부진이 1Q는 깜짝 성장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이 하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하고 다른 내수 흐름은 분명히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나타날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수출이 이것을 만회해주는 구간들이 상반기 때까지는 유효할 것 같지만 하반기에 내수가 지금보다 더 약화가 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2% 성장은 달성하더라도 아슬아슬한 거죠. 그러면 내수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 거냐? 지금 상반기에 정부 지출의 65%를 집행을 하고 그것이 목표예요. 그걸 당연히 넘어서게 되겠죠. 그럼 하반기에 2개 분기 동안에 남은 35% 이하의 정부 지출을 써야 되는데 정부의 지출이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그거 가능성을 일단 우리가 배제해 놓고 보면은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진다. 그럼 내수도 같이 이제 하강을 할 건데 그 대응책이 뭐가 있겠느냐 하게 되면은 통화 긴축의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유력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내수 부진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연준을 계속 보면서 연준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움직여야지 이것은 조금 그것보다는 한국은 내수 둔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명분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한 차례일지라도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의 생각하는 거는 연준이 그래도 9월 달에 저희는 인하할 거라고 좀 보는 거고, 그럼 한국은행은 부담은 내심 좀 덜겠죠. 연준이 먼저 움직이면은 충분히 이제 따라가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 설령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게 차별적 통화 정책 글로벌적으로 좀 나타나는 흐름.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어떨 것인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이셨고, 다음은 원화에 대한 부분을 또 분석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화는 이제 우리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무역 수지가 흑자 폭이 줄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화 약세를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해외 투자가 늘어난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월 평균 거의 40에서 50억 달러씩이 해외 투자 관련돼서 유출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지난해부터 늘었잖아요. 거기와 관련되는 이 외화 유출의 규모가 월 평균 10억 달러가 넘어요. 합치면 이제 월 평균 50에서 60억 달러씩 매달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는 우리나라의 역내 달러 환전 수요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외국인들의 원화 자산 투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1분기 때 100억 달러 정도예요.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가 고착화가 되는 이 모습들을 보는 거는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늘어난 부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1,300원대 원달러 환율, 그리고 1,400원으로 가는 이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IMF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사실 걱정하는 IMF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역대 네 번째. 네, 그래서 이게 네.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도 해서 금리 차라도 줄여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2015년도 이후에 순대외 금융자산국이라고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이 저렇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금리 차를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단계인가? 과거보다는 좀 낮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통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원달러 환율 수준은 아닐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고서에서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네 가지 궁금증 꼽아주고 계시고요.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 꼽고 계신 차별적인 통화 정책과 원화 약세에 대한 얘기 해봤습니다. 국고채와 한국 금융 불안 우려 또 저희가 보고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반기 그래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초에는 그래도 올해의 국고채 금리가 3% 이하로도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10월 달 정도로 예상하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봤을 때 당연히 기준금리보다 아래에 있는 국고채 금리는 볼 수 있겠지만 한 차례 정도의 인하라고 하게 되면 연속적인 인하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금리의 하단은 사실 3% 위에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는 3분기 때까지는 채권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비중 확대 그것은 다소 조금 많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4분기 실제 인하 다음에 네. 성장세에 대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가 아마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겠고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재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